네, 저번 시간에 판 구조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판의 구조, 그다음에 원인, 판의 경계 중에서도 발산형 경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를 구분짓는 기준은 두 개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판이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서로 가까워지면 수렴형 경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두 개의 판의 성질에 따라서 좀 경계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두 개의 판의 성질이 비슷한 경우, 밀도가 비슷한 경우 충돌형 경계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충돌형 경계. 그래서 이 충돌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의 밀도가 서로 비슷할 때 누구 하나 내려가지 않고 서로 밀고 올라가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이 스콕산맥 같은 지형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스콕산맥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으로는 화산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 천발에서 중발 지진까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두 개의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두 개의 판의 밀도가 다를 때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하강하는 섭입형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위에 있는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에 있는 판이 밀도가 큰 판이겠죠. 마찬가지로 계속 두 개의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멘트 대류는 하강하고 있어요. 멘트 대류가 하강하면서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고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는 경계를 섭입형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멘트 대류가 하강하게 되면서 이제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밀도가 큰 판이 내려가다가 멘틀로 내려가고 외곽으로 내려가고 내곽으로 내려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는 없겠죠. 밀도가 큰 판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녹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멘트 대류가 하강하면서 판이 소멸하는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각 변동을 한번 보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섭입형 경계의 판 경계부에서 마찰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마찰이 일어나면서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마찰에 의해서 녹은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각 변동으로는 화산 활동 또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딱 봐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경계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을 살펴보게 되면 이 지형에는 섭입형 경계라는 것 자체가 밀도가 서로 달라야 되죠. 그래서 밀도가 다른 두 판이 만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또는 밀도가 애초에 좀 크고 얇은 애들, 해양지각 같은 애들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 같은 애들이 만나게 되면 애초에 두께 자체가 얇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조금만 나도 하나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도 이런 섭입형 경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나타날 때의 지형은 사실 저번에 해양적 확장설 하면서 많은 부분 했었습니다. 이렇게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나타날 때는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판의 경계부에서는 수심이 깊은 골짜기 같은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런 마찰 때문에 마그마가 상승해서 섬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섬들을 우리는 호상열도라고 부를 거예요. 호상열도. 여기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은 일본 마리아나 해구가 있죠. 마리아나 해구. 대표적인 지형은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들고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마저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교과서 20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수렴형 경계에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수렴형 경계를 주황색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필리핀판 우측에 있는 이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경계가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수렴형 경계라고 표시를 해두면 되겠죠. 위성 사진 한번 보게 되면은 위성 사진은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로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의 경계에서는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밀도가 작은 판이 대륙판이 되겠죠. 여기는 바다 아래에 있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의 경계고, 밀도가 작은 대륙판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가 해양판. 얘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죠. 밀도가 크고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구와 호상열도는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해구. 여기가 호상열도. 이렇게 보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호상열도라든지 화산이나 지진은 이렇게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나요. 판 경계부를 기준으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거를 유심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역에서는 아무래도 얘는 두께도 크고 밀도도 작은 대륙판이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때 이런 산맥 같은 게 융기할 수가 있어요. 해양판이 밀고 들어오는 힘 때문에 산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산맥도 마찬가지로 습곡 산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안데스 산맥, 대표적인 습곡 산맥으로 안데스 산맥이 있고 두 번째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생긴 대표적인 호상열도로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20페이지, 129페이지 책에 보면 마찬가지로 수렴형 경계를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스카 판과 남아메리카 판 사이에 있는 판의 경계에서 지금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 판 쪽에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이 안데스 산맥이에요.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에 섭입형 경계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두 번째로 일본 열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도, 마찬가지로 판 경계를 기준으로 밀도가 작은 유라시아판 쪽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이 일본 열도.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에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섭입형 경계까지 완성을 했고 다음은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가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고 수렴형 경계가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라면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평행하게 어긋나서 평행하게 지나가는 판을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두 판이 서로 평행하게 존재하면서 서로 어긋나게 진행하고 있는 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책의 보존형 경계에서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적혀있죠. 자, 여기서는 마그마가 상승하고 있을까, 하강하고 있을까? 멘트의 대류가 상승하고 있을까요? 하강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트의 대류가 상승하고 있지도 하강하고 있지도 않겠죠.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트의 대류가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트 대류가 상승하지도 않고 하강하지도 않아서 여기서 뭔가 마그마가 형성되어서 판이 새로 생성된다거나 아니면 판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소멸된다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판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은 저번에 해양저 확장설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선 여기에서는 당연히 판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많은 마찰을 일으킬 거야. 하지만 마그마가 상승한다거나 멘트의 대류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상승한다거나 새로운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도 뭔가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아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는 않고 지진도 이 지표 근처에서만 일어나는 천발 지진만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보존형 경계는 해양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은 저번에 해양저 확장설에서 한번 했죠. 변환 단층이 나타나게 돼요.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이 해구랑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는 단층이라고 얘기해서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 단층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은 해양에서 나타나지만 육지에서 관측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산 안드레아스라는 곳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보존형 경계로 나왔으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해볼게요. 보존형 경계. 산 안드레아스는 여기 아메리카판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존형 경계에 아메리카판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 육지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육지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산 안드레아스 라는 변환 단층의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판의 경계 세 가지를 모두 배워봤어요. 판의 경계는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 판이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두 개의 판이 평행하게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서 멘틀 대류랑 같이 확인하시면서 멘틀 대류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같이 확인하시면서 그림이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다른 애들은 다 뭐 그냥 보시면 되는데 수렴형 경계는 총 3가지가 나타나 있죠. 이 수렴형 경계에서 충돌형이냐, 섭입형이냐 구분하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이냐, 섭입형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밀도 차이였어. 두 개의 판이 밀도가 비슷하면 충돌형 경계, 밀도가 서로 다르면 섭입형 경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충돌형 경계냐 섭입형 경계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들이 서로 부딪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판을 보면 130페이지 왼쪽에 있는 판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고 있죠. 이런 경계는 섭입형 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 섭입형 경계. 여기 있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 섭입형 경계.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 마찬가지로 섭입형 경계겠죠.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형 경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림만 보면 잘 알기 힘들 수도 있어. 그림만 보면 잘 알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얘가 무슨 판이랑 무슨 판이랑 부딪혔는지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잘 보시면서 판의 경계를 구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각 변동인 화산 활동과 지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화산 활동. 우리는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되는 활동을 화산 활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활동을 화산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물질들, 화산 활동을 통해서 방출되는 물질들을 화산 분출물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화산 분출물은 그 상태에 따라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말들을 조금 다르게 붙여놨어요. 첫 번째로 이 화산 분출물이 기체 상태로 나왔을 때, 기체 상태 마그마 중에서도 기체가 빠져나올 때 우리는 화산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산가스는 대부분
대부분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소와 같은 여러 가지 가스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7, 80%, 6, 70, 80% 정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분출된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이나 화학가스에 의해서 산성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액체 상태로는 용암이 흘러나오게 돼요. 이 용암은 농경지 파괴의 주 원인이 되겠지. 용암은 모르긴 몰라도 1000도, 2000도 정도로 매우 높은 온도로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나 동식물 파괴의 주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고체 상태의 마그마는 화산 쇄설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그마가 고체 상태로 빠져나올 때 우리는 이걸 화산 쇄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얘네들은 사방으로 튀거나 하면서 산을 불태우기도 하고 아니면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불이나 산사태를 유발시키기도 해요. 얘네는 액체나 기체와는 달리 덩어리지어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세분화시키기도 합니다.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큰 애들을 화산암괴, 두 번째로 큰 애들을 화산역, 화산역 중에 화산암괴가 포함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정리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화산재, 마지막으로 화산재보다 더 고운 화산진,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화산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일단 햇빛을 가리게 되죠. 햇빛을 가려서 기온을 낮추거나 식물은 광합성의 영향을 받겠지. 기온을 낮추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항공기의 시야를 방해하게 됩니다. 시야를 방해해서 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작은 재들이 엔진에 들어가게 되면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화산 분출물들이 우리한테 참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화산 활동이라는 게 꼭 안 좋은 영향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화산 활동의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을 보면 애초에 지구 내부에서 녹은 암석들이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그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성 강산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 발견하지 못했던 유용한 광물들을 채집할 수가 있어요.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성 광산에서 유용한 광물을 채집할 수도 있고 이 화산재가 땅에 쌓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로 이 화산 활동은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내요.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온천 같은 관광 차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산 활동을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되게 신비롭고 예쁘기도 하죠. 이런 관광 차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진 활동 볼게요. 지진. 우리가 지금 태풍이라는 자연재해 속에 있는데 지진이라는 거는 그 세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규모나 진도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규모와 두 번째로 진도가 있어요. 이 지진이라는 거는 탄의 경계부에서 축적된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걸 지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지진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진원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진원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기준으로 그 세기를 매기는 게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옛날에 이 진원 한번 이야기했었죠. 진원이라는 거는 지진이 발생한 원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다른 지진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한국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렇게 다른 종류의 지진을 구분할 때는 규모를 활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진도는 지진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기를 매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진이라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서울에서 느끼는 그 진도랑 진주에서 느끼는 진도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진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은 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진도 보면 항상 자연재해가 지나고 나면 당장은 사실 피해가 커요. 그래서 지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부정적 영향은 당연히 우리가 세운 건물들이나 다리 등이나 다 부순다는 거에 문제가 있죠. 첫 번째로 건물이나 교량 등이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구조물들이 낙하하고 건물이나 교량 등이 무너지고 구조물들이 낙하하면서 인명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선 내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지반이 약한 곳에 건설을 하면 안 되겠죠. 내진 설계를 하거나 지반이 약한 곳에 건설을 하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지진 쓰나미라고 하죠. 지진 해일. 이거를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의 산사태는 덤이야. 지진 해일이나 산사태를 통해서 인명피해가 또 나타나기도 하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예보가 중요해요. 우리 태풍도 전에부터 계속 태풍 온다 하고 실시간으로 태풍이 어디 있다고 예보를 해주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나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 예보가 중요하고 예보를 안다고 해서 다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이런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간 예보나 안전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진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 영향은 사실 명확해요. 지진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지진파입니다. 이 지진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밝혀냈죠.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직경 6,400km나 해당하는 지구를 파보지 않고도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 사실 뭐 지구 내부 구조는 한번 파악하면 끝이죠.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우리는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만들어내서 이 지구 내부의 지하 구조나 지질 구조를 파악해서 뭐 광산 같은 걸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말했던 건강한 집안을 찾아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화학 변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